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역사 속의 동대문구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주로 이제 근현대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동대문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그것이 또 행정구역상으로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역사적 흔적들이 남아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동대문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대문이라고 하는 특정한 문화재 혹은 특정한 이제 역사적 산물들이 남아있죠. 한편으로는 여기서도 등장하는 이제 동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예전에 이 동대문구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동대문구 지역은 동쪽 끝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지금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서울의 동쪽 지역이 더욱더 확장돼서 동대문구 바깥쪽으로 지금 중랑구가 있고, 또 동대문구의 북쪽으로는 성북구와 강북구, 또 노원구, 이런 지역들로 해서 서울이 경기도 쪽으로 더 확장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성동구가 위치해 있죠. 사실상 서울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두 개의 큰 구였다가 나중에 이제 분구되어서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사실은 전통적 개념의 서울의 동쪽, 그리고 현대적 개념의 서울의 동쪽의 경계 안쪽에 위치해 있는 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이라고 하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굉장히 특징적인 변천을 겪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대문구는 그야말로 동대문이라고 하는 서울의 경계를 책임지는 그런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 동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서울의 동쪽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반도와 서울의 자연지형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면 흥미로운 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반도는 대체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자연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산맥으로 이어지고 있는, 태백산맥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자연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은 반대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남 강북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한강이 쭉 흐르고 있는 비옥하면서도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지형, 이게 서울이 갖고 있는 자연지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평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인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일단 농경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또한 길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산악지대라고 해서 길이 없진 않죠. 계곡을 따라서 산등성이를 따라서 길이 나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본성상 자연적으로 평탄한 길을 먼저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서울은 크게 사대문과 사서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남쪽 혹은 동대문 쪽으로 이르러서 양주 쪽으로 이르는 길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물산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자연지리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이 동대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제 지도도 있습니다. 이건 1968년도의 지도인데요. 자, 68년도 지도인데 여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구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중앙에는 중구, 한양 때 전통시대에도 서울은 크게 5개 부로 구성되어 있었죠. 중부와 동서남북.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지, 서구가 있고 서쪽엔 서대문구, 동쪽엔 동대문구, 그리고 성동구, 성북구, 그리고 다른 이제 영등, 마포구, 용산구, 이런 여러 구들이 확장돼서 지금의 이제 23개 구까지 오게 됐습니다만, 이 동대문구라고 하는 것은 자, 동쪽 끝으로 사실상 펼쳐져 있는 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크게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크게 보면 한강이 동쪽에서 흘러서 서쪽으로 가는 이제 형세를 보여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청계천이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나가죠. 또 한편은 중랑천이 동쪽에서부터 쭉 흘러서 한강과 맞닿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연지리적 특성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 동대문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 동대문은 한편으로는 비옥한 평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답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목장도 있었고 풍부한 전답도 있었기 때문에 흔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농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역사 문화재가 이 동대문 지역에 많은 것도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동대문 지역을 잘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자, 동대문구, 물론 지금과는 다소 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가 되는 동대문, 지금 옛날엔 동대문구가 동대문이 있었고 동대문구청이 그에 바로 맞닿아 있었지만, 지금의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죠.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동대문구가 사실상 지금의 지역으로 더욱더 동쪽으로 이전해 옴으로써 동대문을 잃어버린 형세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동쪽 지역, 동대문에서부터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동대문구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이 중랑천과, 사실은 동쪽으로 중랑천과 그리고 정릉천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비옥한 평지가 구성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비옥한 이 농경에 적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대문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홍릉 얘기하고 있는 홍릉 지역이, 홍릉이 여기입니다. 홍릉, 그리고 이제 청량리역이죠. 청량리동, 제기동 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도, 이건 68년도 지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흥미로운 건 길이 쭉쭉쭉쭉 뻗어서 가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릉 앞에 이 우리 부흥주택, 이 거리가 길이 반듯하게 나져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계획된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한편으로는 요 북쪽 지역의 평지와 그리고 평지로 이제 보여지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천과 맞닿아 있는, 천변에 맞닿아 있는 이런 이제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부흥주택은 사실상 요 위쪽 지역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리고 68년도 상태만 하더라도 이쪽이나 이 건너편에 있는 안암산 인근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대체로 흔히 이야기하는 무허가 판자촌 혹은 토막민들이 사는 그런 토막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상에 표기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 지도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도를 보면 이 정릉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내부순환도로가 이 위로에서 쭉 지나가고 있고, 이 정릉천은 복개되어서 일부 지역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굉장히 수려한 풍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동대문구의 또 하나의 특성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